2026년 집값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나요?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그 답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거대한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유명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영상을 대여섯 개씩 돌려보며 이번엔 진짜 정답이겠지 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제는 폭등론자의 말을 듣고 당장이라도 영끌을 해야 할 것 같아 밤잠을 설치고, 오늘은 폭락론자의 데이터를 보며 역시 안 사길 잘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이 과정을 몇 년째 반복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심각한 분석 마비 상태에 빠진 겁니다. 정보가 부족해서 결정을 못 내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가 당신의 이성적인 회로를 태워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거죠.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걸 맞추기보다 각각의 상황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당신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일기예보에서 재난 대비 매뉴얼로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내일 비가 올 확률이 80%라는 예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할 건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태풍이 오면은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고 지진이 나면 탁자 밑으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께 2026년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나만의 의사결정 대시보드를 만드는 가이드를 드릴 겁니다. 폭등과 폭락이라는 이분법적인 공포 마케팅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데이터와 시나리오로 무장한 생존 전략을 짜보자는 겁니다. 앞서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이나믹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무조건 집값이 오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혹은 인구가 줄어드니 무조건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나요? 이런 단편적인 원인과 그 결론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믿음부터 하나씩 깨부셔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깨부숴야 할 첫 번째 미신은 바로 금리입니다. 많은 분이 지금도 미국 연준 의장의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한국은행도 따라 내릴 것이고, 그러면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하며 다시 부동산 불장이 올 거라는 믿음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금리가 내려가면 내 통장에서 나가는 이자가 줄어드니 집 사기가 더 수월해질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자는 줄어들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치명적인 함정은 이자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당신이 빌릴 수 있는 대출의 총량이 줄어드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실제 이자를 더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미래에 금리가 오를 것까지 가상으로 계산해서 대출 한도 자체를 깎아버리는 일종의 미래형 규제입니다. 이 제도는 2025년 7월부터 3단계가 전면 시행되었는데 가산금리가 무려 1.5%까지 고려해 적용됩니다. 이게 내 지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주 쉽게 번역해보죠. 연봉 7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는다고 칩시다. 과거에는 4억 8천만 원까지 빌려주던 은행이 이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순간 4억 원 초반대로 한도를 뚝 잘라버립니다. 앉은 자리에서 대출 한도가 수천만 원씩 증발하는 겁니다. 금리가 0.5 내려가서 이자 몇십만 원 아끼는 게 좋아 보이나요? 그 이전에 수천만 원의 현금을 더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는데도 말이죠. 엑셀을 밟아도 브레이크가 바닥까지 눌려 있으면 차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따져봐야 할 건 왜 정부가 이렇게까지 독하게 대출을 막느냐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이미 19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전세 보증금까지 포함하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임계치를 진작에 넘어섰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살리고 싶어도 그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 가계부채 시한폭탄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상황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금리라는 수도꼭지는 열어주되 스트레스 DSR이라는 배수구를 더 크게 뚫어서 돈이 부동산 시장에 고이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결국 앞으로의 시장은 금리가 아니라 구매력의 싸움입니다. 금리가 아무리 내려가도 내 소득이 드라마틱하게 오르지 않는 한 내가 빌릴 수 있는 돈의 한계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산 격차를 더욱 벌리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서민과 중산층은 한도가 깎여서 진입 장벽에 가로막히는 반면 현금을 쥐고 있는 부자들에게는 금리 인하가 순수한 호재로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금리가 낮아지면 모두에게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고소득자가 유리한 결과를 마주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금리에 대한 환상이 조금은 깨지셨나요? 금리가 내려가도 당신의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들어 집을 살 수 없는 이 역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공급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PF 위기로 건설사가 다 망해 나가고 아파트를 새로 지을 사람이 없으니 결국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공급이 줄어들면은 가격이 오른다. 중학생도 아는 경제학의 아주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이 단순한 공식을 무기로 공포를 파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부동산 PF 위기로 건설사가 줄도산하고 착공 물량이 반토막 났으니 2026년에는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공급 절벽이 올 거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뜯어보면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2026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약 16,000가구입니다. 서울의 적정 수요가 매년 47,000가구 수준임을 고려하면 3분의 1 토막이 난 셈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은 당장이라도 견본주택으로 달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물건이 귀해지니 가격이 폭등하는 건 시간 문제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은 공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요도 있죠. 과연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빠를까요? 아니면 그 집을 살 수 있는 돈줄이 마르는 속도가 더 빠를까요? 만약 여러분이 믿는 시나리오대로 PF 부실이 터져서 건설사들이 줄줄이 무너진다면 시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새 아파트가 안 지어지니 기존 아파트 값이 오를까요? 현실은 그렇게만 흘러가진 않습니다. 건설사의 위기는 곧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제2금융권과 증권사의 위기로 전이됩니다. 금융기관이 흔들리면 은행은 가장 먼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시중의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는 신용경색이라고 부릅니다. 공급이 부족해서 집을 사고 싶어도 돈을 빌려줄 은행이 문을 닫거나 금리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린다면 거래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결국 PF 위기는 공급 절벽이라는 상승 요인과 금융 위기라는 하락 요인을 동시에 터뜨리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동네에 맛집이 하나뿐인데 그 식당 주방장이 그만둬서 음식이 안 나옵니다. 이게 공급 절벽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동네 손님들이 전부 직장에서 잘려서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금융 위기와 경기 침체입니다. 음식이 귀해졌으니 음식값이 오를까요? 아니면 식당이 문을 닫을까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그 가격을 받아줄 수 있는 탄탄한 수요와 매끄러운 대출 시스템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PF가 붕괴되는 시나리오에서는 이 전제 조건 자체가 무너집니다. 살 집이 없어서 고통받는 상황과 집을 살 돈이 없어서 포기하는 상황이 동시에 온다는 뜻입니다. 건설사가 부도나고 주변 금융기관이 흔들린다는 뉴스가 매일같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용기 있게 수억 원의 빚을 내서 집을 사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공포에 질려 관망세로 돌아설 겁니다. 공급이 아무리 부족해도 사려는 사람이 사라지면 가격은 힘을 잃습니다. 반대로 정부가 이 PF 위기를 막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 억지로 살려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공급은 유지되겠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더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부담을 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금리와 공급을 살펴봤습니다. 금리나 공급 같은 당위 변수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집을 살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떨까요?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 인구가 줄어드는데 집값이 어떻게 유지되겠느냐는 해묵은 논쟁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니 집값은 무조건 떨어진다. 이 논리는 언뜻 보면 반박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처럼 들립니다. 빈집이 넘쳐나고 집을 사줄 젊은이가 사라지는데 가격이 어떻게 버티겠느냐는 공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결정적인 데이터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집은 사람 머릿수가 사는 게 아니라 가구 단위로 소비되는 재화라는 사실입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살 집을 찾는 가구 수는 2041년까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 집에 넷이 모여 살던 가족이 쪼개져서 각자 집 한 채씩을 요구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4명이 커다란 케이크 하나를 나눠 먹다가 이제는 각자 작은 컵케이크 하나씩을 먹겠다라고 나선 상황입니다. 케이크의 총량은 줄어들지 몰라도 필요한 접시의 개수는 4배로 늘어난 셈입니다. 대한민국의 1인 가구 비중은 이미 34%를 넘어섰고 이 수치는 2052년에는 40%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넓은 마당이나 대형 평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직장과 가깝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도심의 콤팩트한 공간을 원합니다. 결국 인구 감소는 전체 시장의 침체라기보다는 극단적인 양극화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밀도가 높아지는 반면 지방은 공동화 현상으로 빠르게 식어갑니다. 인구가 줄어드니 다 같이 망하는 게 아니라 살고 싶은 곳만 미친 듯이 비싸지는 비대칭적인 시장이 열린다는 소리입니다. 2026년이라는 시점은 이 양극화가 본격적으로 굳어지는 원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지점은 가구 분화의 속도가 구매력의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출 규제와 소득 정책 때문에 이들이 실제로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결국 이들은 매매 시장이 아니라 임대차 시장으로 몰리게 되고 이는 전셋값을 밀어 올리는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인구가 줄어드니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단순한 믿음도 이렇듯 다른 현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구가 줄어든다는 뉴스를 보고 안심하며 전세 연장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구론이라는 거대 담론에 취해 내 눈앞의 수급 구조를 놓치는 순간 인플레이션이 여러분의 자산을 소리 없이 녹여버릴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 금리, 공급, 인구라는 세 가지 거대한 안개를 걷어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들이 얼마나 허약한 논리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 느끼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혼란스러운 변수들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일 해가 뜰지 비가 올지 남이 떠들어주는 예보에 내 전 재산을 거는 도박을 하면 안 됩니다.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기상캐스터가 아니라 험한 도로를 운전하는 드라이버가 되어야 합니다. 비가 오면 속도를 줄이고 길이 막히면은 우회로를 찾는 대응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당신만의 부동산 의사결정 대시보드입니다. 여러분이 운전석에 앉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앞 유리는 온통 안개로 가득 차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믿어야 할 건 내 감각이 아니라 눈앞의 계기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2026년이라는 혼돈의 도로를 달릴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세 가지 핵심 계기판을 세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기판만 볼 줄 알아도 여러분은 적어도 벼랑 끝으로 차를 모는 실수는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첫 번째 계기판은 속도계입니다. 부동산 전문 용어로는 매매 수급 지수라고 부릅니다. 이건 지금 시장의 심리가 얼마나 과열되었는지 혹은 냉각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시장의 속도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숫자가 높으면은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고 낮으면 팔려는 사람이 넘쳐난다는 신호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 속도계는 실제 가격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엑셀을 밟으려 할 때 지수가 먼저 치솟고 그 뒤에 가격이 따라 붙습니다. 반대로 모두가 겁에 질려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지수가 먼저 꺾입니다. 남들 다 갈 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속도계의 바늘이 어디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두 번째 계기판은 주유계입니다. 이건 바로 입주 물량입니다. 자동차가 기름 없이 갈 수 없듯 부동산 가격도 공급이라는 연료의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앞서 공급 절벽 이야기를 했지만 지역마다 기름통의 상태는 천차만별입니다. 서울이라는 차는 기름이 바닥나서 경고등이 켜졌는데 저 멀리 지방이라는 차는 기름이 넘쳐서 줄줄 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집 주변에 새 아파트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 연료의 잔량을 체크하지 않고 무턱대고 도로에 나섰다가는 길 한복판에서 차가 멈춰 서는 꼴을 당하게 됩니다. 전세가가 오르는지 내리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정직한 지표가 바로 이 주유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계기판은 엔진 온도계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계기판을 보면은 속도계만 보는 게 아니라 엔진 온도계도 같이 봐야 합니다. 아무리 길이 뻥 뚫려 있고 연료가 충분해도 엔진 온도가 이미 빨간불이면 더 밟을 수가 없습니다. 밟는 순간 차는 더 빨라질 수 있지만 결국 엔진이 망가져서 차가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는 엑셀, 가계부채와 스트레스 DSR은 엔진 온도계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대출이 쉬워지고 시장은 다시 달릴 힘을 얻습니다. 즉 시장이 과열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는 엔진 온도, 즉 가계부채가 이미 너무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금리를 쉽게 내리지 않고 스트레스 DSR이라는 규제로 강제로 냉각수를 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지금은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연료가 있어도 엔진이 터질 위험 때문에 속도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온도를 무시하고 규제를 풀어버리면 잠깐은 시장이 뜨거워질 수 있지만 결국 가계 파산, 금융 불안이라는 엔진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출 규제는 시장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차를 계속 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속도를 조절하는 안전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계기판을 동시에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올라가는데 입주 물량이 바닥이라면 가격은 폭등할 겁니다. 반대로 매매 수급 지수는 내려가는데 가계부채가 너무 높다면 그 시장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남의 예언을 듣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계기판의 수치를 직접 확인하고 나만의 경로를 정해야 합니다. 이제 이 계기판의 신호들을 조합해서 구체적인 재난 시나리오를 짜볼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폭염, 즉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려면은 세 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야 합니다. 첫째는 서울에 새로 들어오는 집이 정말로 부족해지는 시점입니다. 둘째는 미국과 한국이 금리를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해 돈을 빌리는 부담이 확실히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셋째는 전세 가격이 매매가의 70%를 넘어서면서 차라리 사는 게 낫다는 인식이 퍼지는 시점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은 사람들은 집이 없는데 돈 빌리기도 쉬워졌고 전세도 너무 비싸다라고 느끼게 되고 그 불안이 집값을 밀어올리는 연료가 됩니다. 이때 시장 분위기는 마치 폭염과 같습니다. 집이 부족하다는 공포 위에 금리 인하라는 기름이 부어지면서 열기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폭염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무작정 뛰어드는 게 아닙니다. 예전처럼 아무 집이나 사도 오르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은 대출 규제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의 범위가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장에서의 대비책은 여러 채를 사는 것도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소득 범위 안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한 채를 미리 골라두는 것. 이게 진짜 생존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 폭염이 올 때 필요한 건 선풍기 여러 대가 아니라 그늘이 확실한 자리 하나를 먼저 확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결국 살아남는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미리 좋은 입지를 알아보고 준비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태풍, 즉 하락 시나리오입니다. 이 상황의 핵심 신호는 부동산 PF 부실이 도미노처럼 터지며 금융권의 연체율이 급증하는 때입니다. 은행이 몸을 사리며 대출 창구를 아예 닫아버리는 신용 경색이 발생하면은 시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태풍이 올 때 필요한 생존 키트는 비상식량, 즉 현금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니 기회라고 생각하며 섣불리 낚싯대를 던졌다가는 거센 파도에 휩쓸려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하락의 끝을 맞추려 하지 말고 대출을 최소화하며 내 현금 흐름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지는 급매물이 넘쳐날 때 그 공포를 받아낼 수 있는 체력은 오직 현금에서만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는 지진, 즉 횡보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집값이 오르지도 그렇다고 확실히 내리지도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와 각종 정책으로 시장을 강하게 눌러두고 있고 반대로 시장 안에는 언젠가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두 힘이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 사고 파는 사람 모두 움직이지 않게 되고 거래량은 극도로 줄어듭니다. 땅이 흔들리는 느낌은 나지만 어느 방향으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상태라 심리적으로 가장 불안하고 지치는 국면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무언가를 크게 결단하기보다 방향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행동력이 아니라 나침반입니다. 남들이 부동산은 끝났다며 시장을 떠날 때 오히려 해야 할 일은 내가 가진 자산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대출이 과도하지 않은지, 금리가 바뀌어도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 불필요한 빚은 없는지를 정리하면서 체력을 키우는 시기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음 국면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가격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 횡보 국면에서는 입지에 따른 가격 격차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좋은 지역은 오를 힘이 규제로 눌리고 나쁜 지역은 더 이상 떨어질 여력도 없어지면서 간격이 좁혀집니다. 바로 이때가 드물게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틈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시장이 조용하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라 방향을 아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보이는 구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 어떤 상황이 가장 두려우신가요? 폭등하는 시장에서 나만 낙오되는 폭염인가요? 아니면 내 자산 가치가 녹아내리는 태풍인가요? 사실 가장 위험한 건 아무런 대비 없이 재난을 마주하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대응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이론적인 매뉴얼을 실제 삶에 대입해 볼 차례입니다. 연봉 7천만 원의 무주택자 김대리와 10억 원대 아파트를 가진 주택자 박 팀장이 이 시나리오를 만났을 때 각각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그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소득과 자산을 대입해보고 시나리오에 따른 올바른 실행안을 짜보세요. 먼저 연봉 7천만 원의 김대리입니다. 김대리는 지난 몇 년간 유튜브를 보며 폭락론자의 말을 믿고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김대리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026년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전면 시행되면은 그의 대출 한도는 과거보다 5천만 원 가까이 줄어듭니다. 집값이 10% 떨어져도 그가 빌릴 수 있는 돈이 15% 줄어든다면은 김대리는 예전보다 더 가난해진 셈입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이 설계한 무서운 함정입니다. 김대리에게 필요한 플랜은 이렇습니다. 만약 폭염, 즉 상승 신호가 포착된다면은 그는 목표 단지의 전세 가율이 70%를 넘어서는 순간을 포착해야 합니다.
이때 대출 금리가 4.5% 이하라는 조건이 충족되면은 그는 내 소득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곳에 등기를 쳐야 합니다. 이것은 투기가 아니라 시스템이 내 사다리를 걷어차기 전에 마지막 발판을 밟는 생존 전략입니다. 반대로 태풍, 즉 하락 신호가 오면 김 대리는 절대로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아야 합니다. 현금 2억 원을 지키며 대출 비중을 최소화하고 시장이 공포의 끝을 지나 거래량이 다시 살아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번엔 42살 박 팀장을 보죠. 연봉 1억 원에 서울에 10억 원대 아파트 한 채를 가진 1주택자입니다. 그의 고민은 더 좋은 동네로의 갈아타기입니다. 박 팀장은 지진 즉 횡보 시나리오를 주목해야 합니다. 시장이 조용할 때 상급지 아파트와의 가격 차이가 역대 최저로 좁혀지는 신호를 기다려야 합니다. 폭등장에서는 상급지가 더 빨리 멀어지지만 횡보장에서는 그 간격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내 집의 전세가가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상급지의 급매물이 나오는 시점. 그때가 바로 박 팀장이 핸들을 꺾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이제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소득의 크기로 계급을 나누는 체력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무주택자를 돕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시스템은 소득이 낮은 사람이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점점 더 어렵게 설계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는 결국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심화시키고 이는 서울 핵심지와 비핵심지의 가격 차이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벌려놓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나리오를 짜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비정한 시스템의 톱니바퀴에 내 가족의 주거, 안정이 갈려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을 구축하는 겁니다. 자, 김 대리와 박 팀장의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상황이 조금은 투영되셨나요? 좀 더 다양한 케이스를 위해 한 번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최 부장은 현재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입니다. 그 집을 살 때 낸 대출이 아직 꽤 남아 있습니다. 매달 원리금을 갚고 있다는 것은 지금도 자산이 스스로 굴러간다기보다는 대출이라는 무게를 안고 버티고 있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첫 번째 시나리오, 집값이 다시 크게 오르는 상승장이 와도 최 부장은 더 사지 않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승장은 예전처럼 빚을 더 내서 받아줄 사람이 충분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DSR 때문에 다음 매수자는 과거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그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제한돼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가격이 올라갈수록 출구가 좁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 부장이 택하는 선택은 반대입니다. 남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추격 매수를 할 때 그는 대출을 더 늘리는 대신 줄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 대출을 갚는 게 겉으로는 바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집값 상승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대출은 매달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최 부장은 자산의 덩치를 키우기보다 금리와 규제가 바뀌어도 무너지지 않는 체력부터 만드는 길을 택합니다. 이건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지금 시장 구조를 정확히 읽었기 때문에 가능한 판단입니다. 두 번째, 만약 태풍, 즉 하락 시나리오가 온다면 최 부장은 가진 모든 가용 현금을 동원해 서울 핵심지의 급매물 리스트를 매일 체크할 겁니다. 하지만 이때도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싸졌다라고 사는 게 아니라 전세가율이 65%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지역만을 타겟으로 삼을 겁니다. 매매가는 거품이 낄 수 있지만 전세가는 그 집의 실사용 가치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태풍 속에서도 뿌리가 깊은 나무만이 살아남듯 전세가라는 단단한 지지대를 가진 집만이 다음 상승장까지 버틸 수 있는 티켓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진 즉 횡보 시나리오가 길어진다면은 최 부장은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입지보다 더 상위의 입지를 가진 아파트들의 거래량을 추적할 겁니다. 가격은 멈춰 있는데 거래량만 조금씩 살아나는 단지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다음 변곡점의 발원지입니다. 이때가 바로 최 부장이 가진 1주택을 처분하고 상급지로 갈아타는 승부수를 던질 시점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도저히 좁힐 수 없었던 가격 격차가 횡보장에서는 용기 있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우리는 부동산 가격에 변화를 주는 요인들의 실체를 하나씩 깨부수며 달려왔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도 내 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 있고 인구가 줄어도 서울 집값은 오를 수 있으며 공급이 부족해도 금융이 무너지면 가격은 힘을 잃습니다. 이 모든 모순된 데이터들 사이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단 하나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부동산은 더 이상 운 좋게 맞히는 홀짝 게임이 아닙니다. 시나리오를 다 예측해보고 각각 어떻게 행동할지 실행안을 만들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측하지 마십시오. 한 방향으로만 달려가기보다는 대신 여러분만의 대시보드를 켜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방법을 미리 준비해두세요.
오늘 이야기가 혼란스러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성공하는 투자보다 실패하지 않는 선택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